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세 번째 우주 비행을 할 줄 알았는데 발사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지난 두 번은 시험 비행이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실전 투입이라 기대가 컸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발사할 수 있기에 기립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오늘 상황과 연기 이유를 먼저 김종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사를 앞두고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누리호. 오후 2시까지만 해도 기술적 준비와 기상 상황 등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추진 공급계 점검, 상온 헬륨 충전도 마치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후 3시 누리호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관리위원회가 긴급 개최됐고 오늘 발사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사 전체 진행하는 제어 컴퓨터가 있고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정부는 부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이 되지만 발사 직전 자동 운용 모드로 가면 밸브 운용 시스템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발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누리호를 최대한 기립 상태로 둔 채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오후 발사를 추진합니다. 내일 발사가 결정되면 발사 시각은 오늘과 같은 오후 6시 24분이 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1, 2차 발사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던 3차 발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아쉬움이 크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재발사는 언제쯤 가능한 건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원래 이번 발사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네, 사실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누리호 두 번 동안에 이 누리호 발사가 위성을 올릴 수 있는지 하는 시험용이었다면 이번에는 240억 원짜리 위성을 550km 상공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외에 작은 큐브 위성 7개도 함께 궤도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발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네, 그러니까 이 발사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또 부품 결함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통신 결함인데요.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사이 통신에 이상이 감지가 된 겁니다. 통신 이상이 발생한 부분이 이 헬륨 밸브 쪽인데 수동으로는 작동을 하지만 자동으로 운용하게 되면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 후에 발사로 이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립 상태에서 해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2차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립동으로 다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번하고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기립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 통신 쪽 문제다 보니까 굳이 누리호를 발사대에서 내려보내서 부품을 교체하고 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둔 채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교체하느라고 조립동으로 이동해서 5일 더 걸린 후에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발사체 기체 안에 있는 센서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조립동으로 가지고 와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체를 내린 부분이고요. 지금은 발사체 기체가 아니라 그 발사 운영을 하는 그 제어 컴퓨터 간의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발사체는 세워둔 채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2차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아니면 덜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발사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 덜 심각하고 더 심각한 건 사실 없겠죠. 재발사를 위해서 대기하는 기립 상태, 이렇게 발사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발사체보다는 위성 때문인데 수백억 대의 실용 위성을 깨끗한 공기 등을 공급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는 이 장치 등이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이 내일부터 31일까지인 게 인데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또 다음 주 정도에는 날씨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발사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죠. 네. 과거에도 이렇게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유가 뭐였고 또 해결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선 이 누리호 2차 발사 때도 발사 계획이 2차례 연기가 된 바 있는데요. 첫 발사 예정일인 지난해 6월 15일에는 강풍이 불어서 또 6월 16일에는 연료 탱크 내부의 연료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오작동해서 이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서 분해하고 또 정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가 5일 뒤인 21일까지 미뤄졌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발사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신 장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발사 때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점검과 또 재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사 언제 될까요? 우선 이 고정환 단장의 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장은 우선 원인 파악을 오늘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제 오늘 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오늘 안에 해결이 가능하고 내일 오전까지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면은 빠르면 내일 발사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네, 들으셨듯이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지만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늘 문제 원인 파악과 또 해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가능 여부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만약 내일 발사가 재개된다면 시각은 오늘 예정 시간과 같이 오후 6시 24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하고 시간이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때문인데요. 이 위성에는 영상 레이더 장비가 장착이 돼 있는데 전력 소모량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태양 전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발사 예정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곳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계 7번째 이 발사체 보유국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뉴스적 함께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취소에 가장 크게 아쉬운 건 뭐니 해도 현장일 겁니다. 나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훈 기자, 시간이 오늘과 똑같네요. 아니, 똑같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후 2시만 해도 이 발사 시간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오늘 발사는 순조롭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갑작스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상 상황도 좋았고 또 여러 조건들이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 번의 발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 역시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큰 건 발사를 준비해왔던 연구진들일 텐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라도 원인을 찾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장가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내일 재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아직은 정확하게 내일 쏠 수 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씩은 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외국의 발사 과정을 봐도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해외 사례를 봐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980년에 발사 1초 전에 엔진 부스터 오작동이 감지되면서 발사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조차도 카운트다운 40초를 남겨두고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5분가량 지나서 발사를 하긴 했는데 이륙 4분 만에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과 각종 제어 시스템 등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내일 발사가 이뤄질지는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 어제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시사했죠. 하루 만에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시위 신고를 제한하고 심야 시간과 출퇴근 시간대는 아예 집회를 금지한다는 건데 야당은 집회로 수출이 무너졌냐, 민생이 무너졌냐라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당정이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또는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불법 시위 또는 시위 참가 중 폭력을 저지른 단체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오전 0시에서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느냐고 다시 맞받았는데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충돌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불법 집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 정권 때 없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도 다시 시작합니다. 6년 만에 재개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을 낳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고 관련 훈련도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재개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고 범위를 벗어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일종의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훈련에 집중하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 부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무조건 저희가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경찰은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을 살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심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기에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정부와 경영자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한 겁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애초 안건이 아니었지만 야당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 처리하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정부와 경영자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은 30일 뒤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6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에선 요즘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외교안보 현안과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 정부의 안보 정책은 가짜 평화였다는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위원과 야당 의원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갑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선의의 기대남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한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을 견학단에 비유하며 오염수 검증이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친일 정부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까? 삼중 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며 더 파악할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잇따른 악재 속에 리더십 리스크란 얘기까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명계 이원우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를 공개했다가 이게 강성 지지층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친명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원들과 만나 수박하지 말자면서도 비명계 들으라는 듯 허위 사실로 음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공격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 조사 결과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서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원욱 의원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소통에 나서며 강성 당원에게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수박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원욱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쇄신 을총에서 출범시키기로 한 혁신기구 구성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비명계와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친명계가 맞서는 건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인 비난한 개딸. 개딸이라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아닙니까? 이들이 누구를 비난했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영상을 MBN이 입수를 했는데요. 네네. 어제 오후 봉화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청년 정치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랑 부모님 뭐 잘못했는데요? 공감을 해서도 본 게 아니라는데 왜 당신들이 먼저 직접 자신들이 먼저 그러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청년 정치인인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어그로 끌지 말라고 상담수라뇨. 그냥 내 생각이 내 피셜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저 장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노식 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소 적절치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말하는 저분 민주당원은 맞는 겁니까? 자신을 당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조차 비난했습니다. 수박편에 썼지 뭐. 무슨 답장으로 왔어? 지켜볼 거예요. 요즘 여든 야든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있죠. 네.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신공격이나 거친 표현은 주장하려는 내용을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80도 달라진 두 사람. 장제원 의원과 이성만 두 의원인 주인공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의원의 탈당까지 겨냥을 하면서 거칠게 맞붙었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이 말 함부로 했잖아. 나가지 없지 말이야. 지난 상임위 현안 질의 도중 회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제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의원님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날 저도 큰 소리를 내는 등 저도 이렇게 바람직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굉장히 강경했던 두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달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강원특별법입니다. 네. 여야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장 위원장의 발언을 이유로 심사를 보이콧했거든요. 이거 당정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잖아요. 감정 싸움으로 법안이 지연되는 것에 여야 모두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장 위원장은 강원도민의 염원을 이뤄드리고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검찰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 이 녹음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각각 한 차례 조사 이후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현역 의원 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받아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전달하며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역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주라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또 경선 캠프 지역 상황실장의 주거지까지 추가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방탄국회 논란 속에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죠. 한 위원장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런 절차를 왜 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면직 조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한 청문위원들이 조서를 쓰고 한 위원장 측이 이에 날인을 하는 등의 절차가 최소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이 원장을 신속하게 내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은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안엔 면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이 원장은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는 말씀.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모두 통해서 저의 정당성을 밝히기. 회의에서도 여당은 한 이 원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고 한 이 원장은 이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가 식물부처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책임 통감하십니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추진 안 되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이 담긴 데 대해선 모욕적 프레임이고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이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자격 미달인 측근들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인데 특히 서 전 실장의 지인은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연구원 소유 건물에서 술 파티를 하고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MBN 취재 결과 박 전 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국정원에서 일한 이력을 깨알같이 홍보하며 지자체장 선거에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당시 업무 기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일찍 새벽에 오셨어요. 30분에서 15분 사이. 박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 2명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시 의원 출신 한 인사는 외교 안보 관련 학위나 이력 없이 채용됐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전략연 근무 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측근 조모 씨의 전략연 간부 취임을 도운 정황을 잡고 서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략연 인사 내부 규정을 어긴 게 없는지 직권남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앞서 전략연 사무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심야 술판을 벌이고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정원이 올해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와 그의 지인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보통 단순 투약 정도면 구속은 안 하죠.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다는 의혹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건데 유 씨 결국 처음에는 부인하던 혐의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대마와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등 5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단순 투약을 넘어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유 씨의 지인 최모 씨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친 유 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열흘 동안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앞서 이뤄진 고강도 소환 조사에 이어 경찰이 유 씨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동안 국가 잘못으로 숨져 배상금을 받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받아왔다는 걸 아십니까? 배상금을 산정할 때 취업 가능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뺐기 때문인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이 차별을 즉각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사람이 숨지면 예상되는 노동시간을 고려해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취업 기간에서 빠져 같은 나이대의 여성보다 배상액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사망할 경우 여자아이보다 국가배상금이 2,600만 원 적은데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또 직무도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의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간호사 시험을 국내에서 그것도 매달 치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에 나가서 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기출 문제가 국내 한 학원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미국 간호사협회는 한국 시험센터를 아예 폐쇄해버리고 최근 시험을 본 한국 응시생들의 성적도 모두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미국 간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앵클렉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 지난해 국내에선 2,000명 가까운 응시생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간호사 시험 학원에서 이 시험 기출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험 날짜가 일주일 전으로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 주에 시험 볼 사람들을 다 같이 모여서 그 프린트도 딱 한 개씩 주시고 이거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다른 학원이 해당 학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간호사협회 측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협회 측은 문제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결국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한국시험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험을 본 한국인 응시생들에게는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통보되면서 다시 시험을 보려면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나가려면 진짜 이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시험 볼 수 없다니 정말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측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만을 제공했다며 아직 미국 간호사협회에서 센터 폐쇄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간호사협회 측이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해주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출 문제로 결국 애꿎은 국내 응시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석 달 새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런데 피해자 중 1명이 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오늘 오전 이 빌라에 사는 40대 전세 사기 피해 남성이 근처 한 골목길에 세워둔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회사 동료의 신고에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해 남성을 찾았습니다. 숨진 남성의 차에선 유서가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살던 빌라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로 주민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고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지난 2월 이후 인천에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노예놀이 하자고 아이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남성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게 요즘 흔한 일인 걸까요? 이번엔 SNS로 12살 된 초등 여학생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 한 명을 상대로 만든 성착취물만 1,793개였죠. 이 중에는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SNS에 올라온 한 초등 여학생의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며 친분을 쌓은 뒤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까지 유도해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에게 이처럼 접근한 남성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25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범행은 딸이 여러 남성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 PC 등에서 발견한 해당 초등생의 성착취물은 1,793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휴대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중한 자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적발한 25명 중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하는 한편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살났지만 혼내지 말라. 뭐가 박살났나요? 자, 이겁니다. 여기가 전시회장 같은데 작품이 산산조각 났군요. 그렇죠. 저 부서진 작품 하나가 500만 원 상당이거든요. 네. 이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의 실수로 깨졌습니다. 자, 만든 작가분이 허망해서 화 좀 냈겠는데요? 저라면 그랬겠죠. 이 작가분 달랐습니다. 자, 변상은커녕 아이 혼내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당부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오히려 본인 부주의라고 자책하기도 하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난감했어요. 작가님한테 그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전달을 드렸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이 작가분 아이가 한동안 울면서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듣자 아이 마음 편하라고 조각난 작품 붙여서 다시 갖다 놨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거든요. 저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본래 형체를 겉보게 갖추고 있죠. 네, 비슷하네요. 네. 다 조각조각을 맞춰갖고 가지고 오시면서 이제 괜찮지? 작품 다 됐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부터 아이가 조금 웃으면서 이것은 보수가 가능한데 상처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상처난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린 친구한테도 의미가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작가분이 원래 좀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이 작가분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등을 제작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실력의 인성까지 갖춘 진짜 어른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꽃게다리 어디 갔어요? 이건 왜 나온 말이에요? 사진 보겠습니다. 네. 뭐 멀쩡한 꽃게 세트네요? 네, 여기에 동그라미를 곳곳에 집어 넣어 볼게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다리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저게 어디서 저렇게 꽃게를 판 거예요? 영상 보시죠. 네. 자, 인천의 유명한 수산시장입니다. 상점 한 곳이 저렇게 부실한 꽃게를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보자분은 왜 저 다리 잘린 꽃게를 그냥 가져왔을까요? 눈치 못 챈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가게에선 살아있는 멀쩡한 꽃게를 보여줬는데 집에 와서 포장 풀어보니까 아까랑 다른 상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술에 속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보자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아이스박스 안에 떨어진 꽃게 다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박스 안에서 꽃게들끼리 서로 뜯어먹었겠냐, 포장할 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노의 댓글 남겼습니다. 저희도 어디 점포에서 그런 건지 지금 확인 중에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미지 개선 때문에. 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멀쩡한 물을 흐린단 말 있잖아요. 상인 한 명 때문에 시장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까지 볼게요. 이건 일단은 뭐 아동학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빠한테 학대당했다는 신고 들어왔습니다. 네. 남매 A군과 B양, 아빠한테 5년에 걸쳐 괴롭힘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주먹으로 30대 맞아 기절한 적도 있고
팔 앞으로 뻗은 채 책 올리고 서 있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네요. 심각한데 아빠 당연히 처벌 받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무죄였습니다. 예리한 판사님이 이상한 점을 포착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주입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살이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억한 것도 수상했고요. 어쨌든 의외인데 이게 그러니까 증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증인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대 당했지 증거 모아라고 아이들한테 시킨 인물이 드러났거든요. 아빠와 양육권 다툼을 벌인 엄마였습니다. 판사는 엄마의 암시와 유도로 자녀가 아빠와의 경험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결국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밝혀준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가 사라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간 효과가 좋았다는 평이 많았죠. 정부는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의료계는 반대하니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 대면 진료비를 직접 진료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30% 정도 더 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중국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대면 진료비와 비대면 진료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비대면 진료는 앱을 통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에게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약은 배달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같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첫 진료부터 가능했고 이용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져 다음 달부턴 비대면 진료가 막혀 정부와 의료계가 시범사업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진료비를 뜻하는 수가를 30% 인상하는 안까지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추가 지급하는 걸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100%를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진료비를 더 주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후퇴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초진부터 허용해야 된다.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소아과 대란이 일어난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하고 있어 재진부터로 바뀌면 이용자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한편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죠. 간호협회가 불법 진료 실토를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12,000건 이상 신고가 폭주했다는데 이 중에는 간호사들이 용종 절제 수술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무 관행처럼 시키다 보니 간호사조차 이게 불법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경우도 많았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용종 절제술 그럼 누가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의사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준법 투쟁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 고발에 나섰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불법 진료 신고 접수를 시작했는데 접수 1시간 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등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12,000건이 넘었고 500병상 이상 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체열과 같은 검사와 처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망선언과 내시경 검체 조직 제거를 했다는 내용도 접수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며 이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 진료에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적절한 실명 사례가 접수되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준법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밝힌 의료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간호법과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의 위탁 수화물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같은 금지 품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학교에서 미리미리 고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광판에 15분에서 1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됐다는 안내가 줄줄이 뜹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출발편이 밀리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92편이 지연됐습니다. 70편은 제주행이고 22편은 다른 국내 공항행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분 지연되고 그다음에 또 뭐 40분 지연된다. 항공편 지연은 대부분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 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짐에 보안 규정상 탑재할 수 없는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보안 관계자가 일일이 가방을 열어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체 여행객들이랑 오늘 또 수학여행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내 위탁 수화물 내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우리가 검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포공항 출발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제주공항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편 109편이 지연됐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연결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측은 샴푸와 린스, 화장품 등 액체류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들고 기내에 탑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보안 검색 강화 조치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가 발견돼 많이 놀라셨죠. 특히 여왕 흰개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여왕 흰개미를 포함한 흰개미 무리를 박멸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집 외에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외래 흰개미가 발견된 서울 강남의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조사 끝에 추가로 찾아낸 흰개미는 모두 159마리. 서식지는 집안 문틀이었으며 조사단은 여왕 흰개미를 포함해 흰개미 모두를 박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주택을 지을 당시 나무로 된 건축 자재나 가구를 타고 유입된 뒤 실내에서 생존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흰개미가 주변으로 확산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개미는 인체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나무를 갉아먹어 문화재나 목적 업무를 붕괴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농림축산관광본부나 환경부 이런 관계기관에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래 흰개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많은 만큼 정부는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에 각별히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 정부가 중국 내 생산을 애초 5%에서 10%까지 확대해달라고 미 상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는 틈을 타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더 센 발언이 나온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And so I think the combination of growing democracies and the democratic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es. 하지만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서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10년 내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했고 이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장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되자 우리 정부가 10%까지 생산 요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 관보엔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용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실렸는데 이는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백악관 역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ction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C's assertions that it is opening its markets and committed to a transparent regulatory framework. 미중 반도체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우등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혹시 미국 펜타곤 바로 옆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출렁거렸다는 외신 보도 보셨습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을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가짜 기사, 가짜 사진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잊지도 않은 나훈아 씨 교통사고 사망설 등 가짜 뉴스가 매번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거든요. AI의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 생산을 막을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 바로 옆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언뜻 9.11이 떠오르는 폭발 현장 사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리춤이 강조된 흰 롱패딩을 입은 사진.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외신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지만 AI가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제가 직접 AI로 이미지를 꾸며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총을 든 한국 소년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조악해도 나름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쉽게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주 미국에서는 첫 인공지능 청문회까지 열렸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I do think some regulation would be quite wise on this topic. 정부도 발맞춰 최근 가짜뉴스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법안 역시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한다는 수준으로 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큰 플랫폼들이 국민 생활에 가지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가 먼저 들어갈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는 사이 최근엔 나훈아 사망설을 AI가 더빙한 가짜뉴스가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면서 AI 규제 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19살 남성이 한밤중에 트럭 한 대를 몰고 백악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차 안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고 이 남성은 백악관에 가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10시쯤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서 트럭 한 대가 보안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 차례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테러를 우려해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인근 호텔에서도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트럭이 충돌한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당시 이곳에서 걸어서 2분 정도 떨어진 백악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us far, he's relieved that no one was injured last night and grateful to the agents and the law enforcement officer who responded so quickly. 경찰은 운전자인 미주리 출신 19세 남성 사이 바르시트 칸둘라를 체포했습니다. 나치 깃발을 갖고 있었으며 백악관에 가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도록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둘라는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상해와 납치,
살해 위협과 무단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는 이번에는 폭탄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백악관 인근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데뷔 6개월밖에 안 된 신인 걸그룹이 2위를 냈습니다. 9주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중소기획사 출신으로 흑수저 신화라고까지 불리는데 들어보시면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뷔 6개월 된 신인 그룹이 빌보드 핫백에 9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K-팝 걸그룹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 2020년 8주 연속 차트에 들었던 블랙핑크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었고 사실 곡이 너무 좋아서 언젠가는 잘 될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큐피드 신화는 틱톡에서 시작됐습니다. 곡의 속도를 빠르게 올린 스피드업 버전에 맞춰 화살을 날리는 안무 챌린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I've been seeing where this has been blowing up. Apparently this is like a TikTok trend. Or I feel like I'm at Disney or something. 하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듣기 편한 음악을 내세웠고 가사 전체가 영어인 음원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런칭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재작년 설립된 중소기획사가 이뤄낸 기적. 미국의 대형 레이블과 손잡고 미국 활동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른바 흑수저 신화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여자 탁구의 에이스인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남아공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일전에서의 승리와 함께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인데요. 더반 현지에서 최영규 기자입니다. 2년 전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목 부상으로 2경기 만에 기권했지만 신유빈의 두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는 달랐습니다. 한 세트씩 내주긴 했어도 단식은 세계선수권 개인 최고 성적인 32강까지,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은 8강까지 승승장구입니다. 세 종목 모두 뛰어 하루에 3경기나 소화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아쉬움만 남았던 2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세계선수권인 만큼 매 경기가 설레기도 하고 자기 전에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목표는 세 종목 모두 메달이지만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는 임종훈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혼합복식이 특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혼합복식 8강에서 랭킹 2위의 강호 하리모토 하야타조와 이번 대회 첫 한일전을 치르는 신유빈은 자신의 첫 세계선수권 메달도 걸린 만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무조건 일단 목표로 했던 게 메달이니까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목표를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월드컵 첫 원정 16강과 2011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이뤄낸 약속의 땅 더반에서 신유빈과 한국 탁구가 또 다른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7도, 경주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고요.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가 비치면서 이 안개는 모두 거치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낮 기온은 27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6도, 창원 23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